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8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종교개혁과 이로 인해 벌어진 종교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약 200년간 유럽 사회는 종교 갈등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 끝에 유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마 최초로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행동이 그런 어마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루터가 촉발한 종교개혁은 서유럽을 하나의 세계로 묶어내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마침내는 정치를 종교의 굴레에서 끄집어내 세속화시키고 말죠. 그 결과 이후 등장하게 될 근대 국가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아직은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텐데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며 지금 정리한 내용의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수업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16세기 초 유럽 사회의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16세기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르네상스가 전파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은 크리스트교 경전인 성서의 연구를 강조하며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는 개혁적 성향이 강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14세기를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교황과 교회는 종교적 권위를 독점한 채 유럽 전역에 큰 힘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교회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의 대규모 증축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대표적 걸작으로 꼽히는 바로 그 건축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워낙 큰 비용이 드는 공사다 보니 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교황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면벌부의 판매를 독려합니다. 면벌부란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할 벌을 감면해 주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종교적 사면장으로 사실 이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면벌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면벌부 판매는 지켜야 할 선을 훌쩍 뛰어넘고 맙니다. 모든 죄목에 대해서 조상이 짊어져야 할 벌이라든지 미래에 저지를 죄에 대한 벌까지 면해준다는 등 크리스트교인으로서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는 막장이 펼쳐졌던 거죠. 심지어 면벌부 판매원들은 동전이 헝금함에 쨍그렁하는 순간 벌이 면제된다는 낯뜨거운 말을 일삼을 정도로 면벌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면벌부 판매는 유럽 전역에서도 특히 독일 지역에서 성행했는데요. 당시 독일 지역이 수백여 개의 작은 나라로 분리되어 세속 권력에 비해 교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던 한 인물이 면벌부 판매의 부당성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로 비텐베르크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95개조 반박문에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면벌부를 비롯해 교회 문제 전반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최초의 라틴어로 작성되었던 그의 주장은 곧 독일어로 번역, 출판되며 독일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루터는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음에 교회 안에서의 개혁에 희망을 걸었던 루터는 차츰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정리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신학 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루터는 완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되고 루터의 교리를 따르는 루터파가 새롭게 형성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차츰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정리했고 가톨릭 교회와 논쟁을 이어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로마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고 마는데요. 이는 루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선언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루터는 그 어디에서도 신변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이때 독일 지역의 유력자였던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보호하고 나섭니다. 사실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왜 루터를 보호했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대개는 프리드리히가 루터의 신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독일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황, 그리고 교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루터를 보호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루터는 작센 선제후의 보호 아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이 독일어판 성서가 전 독일 지역에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지게 됩니다. 이후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데요. 크게 보면 교황과 이를 지지하는 황제 세력대,
이에 대항하는 루터파 제후 세력 간의 갈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루터파 제후들은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의 박해에 항의하며 슈마엘칼덴 동맹을 결성합니다. 참고로 종교개혁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한 세력인 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 부르는데요. 이는 슈마엘칼덴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루터파 제후들이 항의서를 제출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상식이겠죠. 여하튼 이후로도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 세력의 탄압이 이어지자 결국 루터파 제후들과 황제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지면서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내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독일 지역의 제후들은 가톨릭이나 루터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닌 제후와 자유도시가 종교 선택권을 가지긴 했지만 이로써 루터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교황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의 불길은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종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하는데요. 그 중에서 루터의 버금가는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칼뱅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칼뱅은 신교도에 대한 탄압을 피해 주로 스위스에서 활동했는데요. 그는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체의 교리와 의식을 배격하는 성서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예정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정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정말 간략하게 정리하면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이 곧 선택받은 자들이란 주장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논쟁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 대략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칼뱅이 예정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학적 논리를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칼뱅이 종교개혁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이 덕분이죠. 또한 칼뱅은 현세에서의 금욕적인 생활윤리와 근면 절약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칼뱅의 주장은 특히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또한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성공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신정정치체제를 수립했는데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 칼뱅의 교리가 서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죠. 프랑스의 위그노, 영국의 청교도, 네덜란드의 고이센 등은 바로 이 칼뱅파 신도들을 각국에서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는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와 구별되는 독자적 교회가 출현합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는 교황이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수장법을 공포하여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고 영국 교회를 교황의 지배에서 독립시켰습니다. 헨리 8세는 에스파냐 국왕의 딸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재혼을 하고자 했는데요.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인 에스파냐 입장에 서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아예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후 헨리 8세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왕권 강화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헨리 8세는 수장법을 공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이탈을 결의하긴 했지만 죽을 때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례와 교리를 지지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가 차츰 도입됐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반포하여 예배와 기도의식 등을 통일한 후에야 로마 가톨릭 교회와 확고히 구분되는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게 됩니다. 참고로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과 신교의 교리가 혼합된 성격을 보여주며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지도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은 북부 독일 지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제후와 자유도시 차원에서의 선택권이긴 했죠. 한편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칼뱅의 종교개혁 또한 서유럽 전역에 확산되는데요.
각국에서는 칼뱅파 신교도를 위그노, 청교도, 고이센이라 불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라 불렀고요. 그리고 정치적 갈등에서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영국 국교회의 탄생을 불러오기도 했죠. 그런데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음에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따르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로마 가톨릭 교회 차원의 대응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구교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간의 본격적인 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퍼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이에 대응합니다. 우선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종교개혁가들이 지적한 교회의 각종 폐단을 바로잡고 성직자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시했는데요. 사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조치는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성서의 해석은 오로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교황의 권위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더불어 선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예정서를 배격했죠. 종교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라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함으로써 신교도의 종교개혁을 확고하게 반박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기초를 닦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회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이단을 단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마녀재판이 바로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 건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었죠. 한편 이 시기 활동한 에스파냐의 로욜라는 예수회라는 새로운 수도회를 만듭니다. 예수회는 가톨릭 교회의 반성과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위축된 가톨릭 교회의 교세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예수회는 유럽 각지에 수도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선교활동을 벌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도에서 순식간에 타오른 종교개혁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가 에스파냐나 프랑스, 남부 독일 지역 등에서 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회의 공이 컸습니다. 참고로 마테오 리치나 아담 샬처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명나라와 청나라 때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벌였던 인물들도 바로 이 예수회 출신이었죠. 결국 16세기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도의 대립이 격화되며 각지에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여러 차례 종교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억해둬야 할 사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입니다. 당시 에스파냐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열렬한 지지 세력이었는데요. 특히 1556년 에스파냐 왕위에 오른 펠리페 2세는 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에스파냐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신교도를 강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에스파냐의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당시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던 네덜란드 지역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자치권을 박탈하기도 했죠. 이에 당시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던 네덜란드에서는 신교도들을 중심으로 저항이 시작되었고 이 저항이 곧 독립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교도가 다수 분포해 있던 북부와 함께 남부 지역도 항전에 가담했지만 종교적, 경제적으로 북부와 다른 점이 많았던 남부는 얼마 안 가 항전에서 이탈하고 북부의 7개 주가 결성한 위트레흐트 동맹이 항전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위트레흐트 동맹은 독립을 선언하고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데요. 이어진 전쟁 끝에 사실상 에스파냐를 굴복시키고 잠시 후 살펴볼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정식으로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참고로 독립전쟁 과정에서 이탈했던 남부 지역은 여러 나라로 지배권이 옮겨가다가 19세기 초에 이르러 벨기에로 독립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신교도와 가톨릭 교도 사이의 대립이 프랑스 궁정 내부 문제나 국제적 문제와 겹치면서 종교전쟁인 위그노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하게는 프랑스 왕실의 신교도 탄압과 남부지방에 다수 분포한 위그노 세력의 저항으로 위그노 전쟁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8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정리해야 할 만큼 복잡한 사건입니다.
특히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로 알려진 위그노 세력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 시기 벌어진 가장 유명한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한동안 프랑스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위그노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왕실의 대가 끊기고 위그노 지도자였던 인물이 왕위에 오르면서 끝이 납니다. 바로 그가 부르봉 왕조를 개창한 앙리 4세인데요. 그는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혼란한 사태를 종식시키고자 스스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화해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1598년에는 위그노에게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36년간을 끌어오던 위그노 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교도를 탄압하자 신교를 믿는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점차 정치적으로 변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에 가담하면서 국제전쟁으로 확대됐죠. 참전국을 정리한 표인데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신교 국가는 신교 쪽을, 가톨릭 국가는 가톨릭 쪽을 지원했는데요. 특이하게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면서도 에스파냐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여 신교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이 덕분에 긴 시간 이어진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결국 30년 전쟁이 끝난 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에서 기존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을 칼뱅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이에 따라 칼뱅파도 루터파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에 종교적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한편 신성로마 제국은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프랑스와 스웨덴에게 영토를 빼앗겼고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30년 전쟁이 신성로마 제국의 내전에서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종교 갈등이 원인이 되긴 했지만 결국엔 유럽 내 여러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뛰어든 전쟁이었던 거죠.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신교 세력을 지원한 것이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와 같이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 연행하는 모습은 이후 벌어질 유럽에서의 수많은 전쟁에서 다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30년 전쟁을 거치며 정치가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속화됨에 따라 교황의 권위도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오랜 종교전쟁에 지친 각국의 군주들이 통치권을 강화함에 따라 이후 근대 국가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마무리하며 30년 전쟁 이후 신성로마 제국, 즉 독일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는 합스부르크가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30년 전쟁을 계기로 신성로마 제국의 위상은 완전히 추락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또 다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제국에 속한 작은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제국에 속한 수많은 작은 나라들은 사실상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결국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실제 자신이 통치하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황제의 지위는 정말 이름만 남아버린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 북부에서는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의 힘이 점차 강해지며 독일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즉 30년 전쟁 이후 독일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에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파편적인 내용이다 보니 정리하는 게 쉽진 않지만 훗날 독일의 통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 참고해 두도록 합시다. 수업 첫머리에서도 강조했듯 종교개혁과 이로 인한 종교전쟁은 유럽에서 새로운 신앙의 탄생만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루터나 칼뱅 등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들 중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소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종교전쟁을 거치며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사회 질서가 실질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를 단위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하기 시작하죠. 30년 전쟁 끝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명문화하고 확고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유럽의 근대화와 절대주의 국가 성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학로의 개척과 이로 인한 유럽 교역망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며
유럽이 근대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구축해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